한국외교관계 대표 동원 중에 하나였죠. 소세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의 날 기념 행사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여러 직업군의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독 외교관 분들이 참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직종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외교관 분들이 더 강리도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저는 직업상 물론 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전 세계의 수도 이름을 외웠기 때문에 조금 더 세계 지도에 익숙해졌다고 할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직업상 머릿속에 항상 세계 지도가 들어가 있고 또 제 사무실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에 14세기 말 15세기 초에 그 당시에 대단한 세계 지도, 세계에서 찬탄하는 세계 지도를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우리 선조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졌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해외 근무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많이 홍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광리도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데 이거를 많이 알려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아직까지 몰랐다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관심이 더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동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떤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해 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준 것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교관 분들 입장에서. 있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대단한 거를 다른 세계의 유명한 지리학자들이 홍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대단한 지도라고 이 논문이나 책에서 밝혀놨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한 책에 아주 17년 동안 공부해서 쓰는데 그거를 보고 그걸 느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요. 뭐랄까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일하셨던 그 동지 같은 뭐라고 동료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게 전문 서적이잖아요. 일반 학자가 이거 하나만 연구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 전문 서적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리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 말씀 잠깐 좀 해주시죠. 네, 국내 학자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그 가치를 충분히 아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대중성이 좀 약하시잖아요. 네. 이게 발표랄지 논문이랄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감동을 받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걸 고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책인데,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죠. 왜냐하면 제 동료이자 또 상사셨어요. 김영명 대사님이. 그러니까 김영명 대사님이 과장했을 때 제가 차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뭘 보고를 하면은 늘 지적하고 고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죠. 상사셨군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만나기 싫죠. 왜냐면 또 지적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옛날 직장 동료 상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만나는 거 그렇게 그렇게 썩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안 만나려고 했죠. 이 핑계 저 핑계에서. 그런데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저를 보고 싶은지 관심이 있는지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계속 튕기신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세월이 상당히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쓰고 있는 책이나 나오면 그때 이제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스토커도 아니신데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이나 쓰면은 그때 한번 만나고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외교관 퇴직한 분들이
책을 많이 써요. 책 안 쓴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되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회고록 그렇죠. 그거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전문학자도 쓰기 어려운 책을 그래 해서 많은 자료, 책과 자료를 통해서 써가지고 이거는 뭐냐 100년, 200년 가도 이거는 중요한 책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참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조의 대단한 문화가 많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제 뭐랄까 의무감 같은 걸 좀 조금 느꼈죠. 네네네. 이런 동료분, 상사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묘한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네. 제가 이제 두 분이 외교관이셨으니까 그런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외교관으로 이제 부임을 딱 하시면 그 나라 그 언어 있죠, 언어. 네네. 그 나라 언어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제 저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부 들어가는데 당연히 영어는 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를 한두 개 합니다만은 이제 그 제2외국어가 한두 개 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 수십 개 수백 개 말이 있기 때문에 다 배우지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대충 이제 발령을 낼 때 언어를 고려는 하지만은 일단은 근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발령을 낼 때 좀 뭐 6개월이나 1년 전에 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급해가지고 한두 달 전에 발령내서 막 현지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직업 외교관이라는 제도가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직업 외교관이라는 직종이 없었고 따로 그것을 찾아본다면 역관, 전시대 역관인데 아시다시피 역관은 이제 중인 계급이었고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관보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사절로 가죠. 사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절들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을 한 거고 역관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사절로 자주 나라 밖을 갔거나 역관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바깥 사정에 밝고 관심이 많고 그 글로벌한 그런 나라 밖에 그 지식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강리도를 만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절로 중국을 안 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주도하고 그 외교관하고는 예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연성이 있죠. 그렇겠어요. 예. 글로벌한 세계관이 있어야만 이거를 그 지면 안에 다 그려낼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발령받은 곳이 네. 시에라레온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네, 앞으로 네, 발령을 받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지도를 세계 지도를 들여다본 거예요. 혹시 이게 없으면 어떠나. 그랬더니 처음에 언론 보니까 왜냐하면 발령을 받고 너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아, 이 나라를 가다니. 그러니까 혼미해진 게 잘 안 보여.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 나라가 있더라고. 그러면 외교관으로서 이제 세계 지도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먼 이역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 가서는 그 먼 이역에서 또 우리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리적으로도 바라보지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게 이제 외교관들의 직업이다 보니까 세계 지도하고는 뭐 가장 그 친연, 친숙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 그냥 있죠. 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전달한 그렇죠. 서로 이렇게 네. 연결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네. 사절 플러스 역관의 역할을 외교관 분들이 하고 계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외국어를 그렇게 어쨌든 많이 그래도 좀 하셨잖아요. 일반인보다 훨씬 강리도와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외국어를 많이 공부를 한 것이 강리도를 연구하고 강리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네. 그 먼저 이야기하시죠. 왜요? 제가 하는 제가 순번 드릴게요. 작가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저희들이 이제 외교부 들어갈 때는 외무고시라는
그 시험을 봐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시험 과목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영어는 물론 필수이고 제2 외국어 하나가 필수고 제3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3 외국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제3 외국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영어하고 제2 외국어하고 해서 두 개를 시험을 보죠. 근데 저는 다른 과목이 실력이 없어서 외국어 외에 과목이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나 더 본 거예요. 세 개의 외국어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영어, 독일어, 불어.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득점을 해서 외국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프랑스, 뭐 독일어 그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죽으라고 했는데, 아니 독일도 안 보내주고 프랑스도 안 보내주는 거야 이게. 유럽 여행할 때 뭐 간판이나 뭐 도로 표지판 볼 때나 그때나 좀 공부했던 게 쓰임이 있고, 그래서 허망했죠. 허망하고 굉장히 허전했어요. 근데 그랬겠어요. 강리도를 그런데 연구하면서 드디어 불어를 좀 공부했고 독일어를 공부했던 게 다 소용이 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강리도에 대한 자료가 독일어로 써진 거, 프랑스로 써진 것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영어는 물론이고 뭐 아랍어도 검색해 봐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불어와 독일어를 달통하지는 못했지만 이건 강리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받아서 그 텍스트를 번역해서 이제 소화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외교관 했던 게 강리도 그 탐구하라는 팔자였던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영어, 독일어, 불어 그리고 각 지역에 갔을 때 그 배웠던 그 언어들을 실제 외교관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데 강리도를 연구하면서 많이 확장이 되더라. 네. 쓰이게 되더라. 하나 썼던 언어도 있어요. 중국에서 제가 6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뭐라 하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네네. 법국 그러면은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법자에다가 나라 국자. 근데 우리 발음인데 중국어 발음은 파고 그러거든요. 파고. 그 중국어 발음을 알아야지만 강리도 중국 밖에 지명을 해도 갈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바그다드가 나와요, 강리도에. 네. 근데 한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덟팔자에다가 합자에다가 도달할 달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 한글만 중국어를 모르면 어떻게 있겠어요? 합달이잖아요. 네. 합달은 바그다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발음상. 근데 중국어로는 그것을 빠거다 이렇게 읽어요. 합달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기도 어학을 하니까 훨씬 아니, 그러네요. 6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네, 그것은 네, 네. 금방 오히려 저는 중국어 발음이 더 편해요. 그 네. 한자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금방 이거 바그다드네? 뭐네? 금방 오는 거예요, 그게. 외교관과 강리도는 운명이네요. 여러 면으로. 그렇죠, 대사님. 대사님은 또 강리도를 좀 이해하시는데 언어가 도움이 많이. 몇 개 언어 하셨어요? 이제 시험 볼 때는 저도 이상하게 또 같은 독일어, 영어, 불어를 했는데 네. 이제 외교부 처음 근무할 때 이제 로마에서 이태리 말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어, 영어, 불어 다음에 이제 일본어하고 이태리 말을 하게 되는데 5개 국어. 그 다음에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은. 근데 어쨌든 간에 와. 이제 어학을 이해하는 거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학이라는 게 마스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문화의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강리도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고 문화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작가님은 이제 강리도 책을 내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이 공부하는 책에는 한국말 책도 있고 영어 책도 있고 일본말 책도 있고 불어도 있고 다 그러는데 네. 작년엔가 저한테 그 스페인어로 된 책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목만 아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네. 책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강리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어 하는 거는 좀 더 좋은 강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어요. 네,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죠. 1402년
물감에다가 붓을 적셔서 비단에 그린 지도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지도를 우리 21세기 현대인이 연구하는데 그 많은 외국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들어있겠어요? 라틴어도 들어있고 그리스어도 들어있고 정말 외교관과 강리도 운명이다 생각이 또 한 번 모든 듭니다. 지상의 모든 문명이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분이 여러 나라를 근무를 하셨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 중에서 강리도 지도에 나오는 그 땅에서도 근무를 아하. 하셨겠어요, 충분히. 예, 네. 그 미국이나 저기 아메리카 들고 안 나오는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아, 네네. 저는 이제 이태리 로마 근무하고 이제 나중에는 바그다드 근무했습니다. 그 강리도에 이라크 땅 지명가고 그 이태리 지명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그걸 딱 보면은 제가 이제 근무했던 지역이 훨씬 더 친수거잖아요. 그렇죠. 그 강리도 나오니까 더 친수거든데 네네네.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해서 좀 느끼는 건데 이제 이 강리도에 베네치아를 뿐만 아니라 이태리 뭐 지중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성이 금방 이제 생각나는데 이태리 땅에서 네. 로마 제국 유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 베네치아에? 그렇지 베네치아예요. 왜냐면은 이태리잖아요. 베네치아 거기에 속해 있는데 왜냐면 없어요? 베네치아는 보통 이제 한 8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한 1000년 정도의 계속됐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네. 8세기 때는 로마 제국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유적이 베네치아에 있을 리가 없죠. 아, 존재하지 그러면 않았으니까 베네치아. 어떤 문명이 거기에 가장 잘 그렇지. 나와 그래서 이제 있나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제 이 내륙에 있었는데 이민족이 침입 오니까 바다로 도망가다가 그래서 이제 바다 섬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2세기, 13세기 되면은 특히 13세기 십장군 전쟁 때를 계기로 해서는 그 베네치아가 지중해를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는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오스만 터키랑 많이 전쟁도 합니다만은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베네치아의 식민 도시, 그러니까 아드리아 동안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 베네치아가 그 지배한 식민 도시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 거기도 저기 식민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그 사이프러스 섬, 거기도 이 베네치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네. 알렉산드리아의 그 저기 강리도의 그 파로스 등대도 나옵니다만은 네네. 알렉산드리아도 이 저기 베네치아 공화국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강리도 연결되냐? 네네네. 근데 강리도는 이제 원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리학적 정보를 흡수한 것 같은데 그 원나라는 원나라를. 아랍의 지리학 정보를 흡수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바그다드에 근무했습니다만은 네. 1258년에 몽골이 바그다드를 속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그다드는 지금으로 치면 세계적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집이 있었는데 지혜지. 그런데도 다 책도 많이 불태우고 했습니다만은 천문이나 이렇게 지리학적 정보는 이게 다 그런 관계된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고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가진 지리학 정보를 다 흡수를 했는데 베네치아 공화국은 아랍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베네치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자세히 알고 거니까. 베네치아 공화국에 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측인데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강리도에 베네치아의 그 산마르코 성당 표시도 해놓고 베네치아 뒤에 아디제 강도 그려놓고 베네치아 쭉 위로 올라가면 알프스산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그것이 아랍 세계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거를 몽골이 몽골을 접수했고 통해서 우리는 그걸 몽골 우리가 정보를 또 가져왔고 그렇게 그런 하니까 어떤 정보의 흐름이 지금 지금 연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추측인데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수수께끼였어요. 네.
그걸 강류도를 탐구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거기에 알프스산이 여실하니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어떤 책에도 거기에 알프스산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알프스산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아디제 강이 흘러내리거든요. 네. 근데 아디제 강이 흘러내리는 유로와 흘러 들어가는 그 해안성 그쪽 지점이 같아요. 강류도에 그려진 거다하고 네. 실제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베네치아가 있고. 그리고 아드리아해도 보니까 몇 개 도시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 태산은 안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프스산이 그려져 있단 말인가. 공자 사당은 안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산마르코 성당을 그려놨어 거기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더구나 아디제 강까지 왜 이렇게 이태리 방면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여실하게 다른 지역과 달리 자세히 그려져 있을까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네. 김일명 대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계속 나눠보면서 아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게 강류도에 투영이 됐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것을 하고 이제 탐구를 했지만 수수께끼로만 남아 있었는데 상당히 그 통찰을 우리한테 주는 이제 그 역사죠. 베네치아가 그 당시는 지금의 뉴욕보다 더 중요한 항구라고 보면 되겠죠. 네. 하나의 도시 국가라지만 사실은 지중해의 해사권을 장악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무역의 도시이고 네. 그리고 다양한 문물들이 그 안으로 다 이제 그렇죠. 모이고 네. 전달되고 하는 네. 것들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좀 부연해 설명하면 이제 네. 마르코 폴로, 네네. 그 베네치아 사람이고. 아 마르코 폴로 맞아. 네.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디제 강이라는 강 이름 들어보셨어요? 강리도 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아디제강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책과 논문에도 강리도에 아디제 강이 그려졌던 말 없어요. 네. 그런데 강리도 탐구하면서 거기 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태리 강들을 속속하니 조사를 해봤죠. 그게 그랬더니 아디제 강인 거야 이게. 강리도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선이 닿지 않고 하는 거 아직도 많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 네, 이태리에서 두 번째로 김강이라고 거기 써졌더라고 어디에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저기 우리 작가님께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알면 뭐 고마워 하겠죠. 잠자고 있는 사람 빼놓고는.